시골의 한 농촌 마을을 달리는 자동차 안. 숨막히는 정막 속 이들이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서로의 머릿속에 각자 다른 복잡한 생각을 하며 도착한 그곳을 보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오열하는데 과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왜 이곳에 데려온 걸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경상북도 안동 근처의 작은 농촌 마을.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다구는 소리가 골목마다 퍼집니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죠. 78세 어머니 홍춘자가 방문을 두드리며 아들을 깨웁니다. 진우야, 일어나거라. 해가 중천에 떴다. 진우는 어머니의 손짓을 보고서야 잠에서 깨어납니다. 35살이 된 아들이지만 춘자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진우는 태어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 시절 이 작은 마을에는 제대로 된 병원도 없었고 춘자는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진우가 손짓으로 어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춘자는 늘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안쓰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얼굴이죠. 아들이 말을 하지 못하니 세상과 소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이놈은 내가 죽고 나면 어쩌노. 춘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한숨을 쉽니다. 진우는 어눌한 손짓으로 어머니를 달래려 하지만 춘자의 걱정은 깊어만 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우를 착한 녀석이라고 부르며 좋아하지만 춘자는 아들의 앞날이 막막하기만 해요. 논밭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우는 성실하게 농사를 짓지만 춘자는 노쇠한 몸으로 아들을 도와야 해요.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들 하나 믿고 사는 인생이니까요. 저녁이 되면 두 모자는 낡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봅니다. 진우는 화면 속 자막을 읽고 춘자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그런데 요즘 뉴스에는 다문화 가정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베트남, 몽골, 필리핀에서 온 며느리들이 한국 시골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요. 춘자는 그런 뉴스를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 진우도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젓죠. 누가 말도 못하는 아들을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밤이 깊어지면 춘자는 혼자 방에서 기도합니다. 아들이 듣지 못한다고 세상이 그 아이를 외면하지 않기를. 난 매일 기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떠 있고 마을은 고요한 잠 속에 빠져들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 생각하며 춘자는 눈을 감습니다. 읍내 결혼정보센터 문을 밀고 들어서는 춘자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웃으며 여러 사진들을 보여주죠. 베트남, 몽골, 필리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여성들의 사진이 책상 위에 펼쳐집니다. 어머니, 이분은 어떠세요? 몽골에서 오신 사라 씨입니다. 28살이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셨어요. 사진 속 여성은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눈에서 선한 마음이 엿보이고 수줍은 듯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춘자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진우와 잘 지낼 수 있을까? 몇 차례 만남을 거쳐 결혼이 성사됩니다. 사라는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진우와는 묘하게 잘 통했어요. 손짓과 표정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손으로 예쁘다고 표현하면 사라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죠. 결혼식은 마을회관에서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요즘 다들 다문화 여성들이 얼마나 잘하냐며 격려의 말도 건넸습니다. 사라는 한복을 입고 깍듯이 인사했고 진우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춘자의 마음 한편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이웃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집문서를 들고 사라진 일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집도 땅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죠. 겉으론 착한 척 하다가 어느 날 논밭 다 팔아치우면 어쩌지? 춘자는 밤마다 이런 걱정에 잠 못 이뤘습니다. 사라가 아무리 친절하게 굴어도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자신도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라는 새 가족이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몽골에서는 가난한 집안의 막내딸이었거든요. 어머님, 진우 오빠 잘 모실게요라고 어눌한 한국말로 인사할 때마다 춘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첫날 밤 춘자는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라가 몽골어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고향이 그리워서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때 춘자는 문득 깨달았어요. 사라도 자신만큼이나 외롭고 불안할 거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춘자는 사라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수상한 일은 없는지, 이상한 전화는 받지 않는지,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춘자보다 먼저 부엌에서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진우가 논에 가져갈 도시락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죠. 그리고 나서는 춘자와 함께 논밭일을 도왔어요. 어머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라는 벼를 베는 법부터 김치 담그는 법까지 하나하나 물어보며 배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혀도 허리가 아파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진우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고 춘자도 속으로는 대견해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 사라는 읍내로 나갔어요. 떡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일했죠. 떡을 찌고 포장하고 손님들을 응대하며 한국말도 늘려갔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나? 춘자는 며느리의 근면함이 고맙기보다는 의아했어요. 집안일만 해도 충분할 텐데 왜 굳이 밖에 나가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사라가 은행에서 송금하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또 몽골로 돈을 보내는구나. 사라는 월급의 절반을 고향에 보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생필품을 사고 가끔 춘자와 진우에게 작은 선물도 했어요. 하지만 춘자에게는 그 송금이 못마땅했습니다. 이 집 식구면 이 집부터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친정이야? 춘자가 화를 내자 사라는 당황했습니다. 몽골의 엄마 아빠 병원비가 형편이 어려워서요라고 설명했지만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 오해만 깊어졌어요. 춘자는 사라가 변명을 한다고 생각했고
사라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춘자는 사라의 통장을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송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10만 원, 15만 원. 매달 꼬박꼬박 보낸 기록들이 한 해가 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또 보냈구나. 춘자는 참을 수 없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라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고 진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손짓으로 진정하라고 해도 춘자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래서 외국 며느리는 안 된다고 했어. 결국엔 친정만 챙기고 우리는 뭐야? 호구야? 사라는 춘자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이 원망받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진우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그날 밤 사라는 몽골어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 고향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춘자는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사라의 목소리를 들으며 더욱 의심했습니다. 혹시 우리 집 재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 대화도 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부 사이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어요. 사라는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춘자는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졌고 진우만 혼자서 애타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한밤중 춘자가 화장실에 가려다 미끄러졌습니다. 젖은 슬리퍼 때문이었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춘자의 비명이 집안을 깨웠습니다. 진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사라가 급히 뛰어나와 춘자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뭔가 소란스러운 느낌에 진우도 잠에서 깼습니다. 춘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했어요.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거든요. 사라와 진우는 서둘러 춘자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입니다. 최소 석 달은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춘자는 움직일 수도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죠. 간병인을 쓰시는 게 좋겠어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춘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있는데 무슨 간병인이야. 춘자의 고집 때문에 진우가 어머니 간병을 전담하게 되었어요. 사라는 농사일과 집안일을 혼자 해야 했고 떡집 아르바이트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바빴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병원비와 약가, 그리고 생활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춘자의 연금과 사라의 아르바이트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를 돌봐야 해서 농사일도 제대로 못했고 수입은 줄어들기만 했어요. 사라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몽골에서 돈을 빌려올 수도 없었어요. 고향 부모님도 가난하시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사라는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라는 진우에게 손짓으로 이야기했어요. 농가 밭을 팔자고 말입니다. 진우는 깜짝 놀랐지만 사라의 진심을 이해했어요.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정말 괜찮겠어? 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밭을 팔면 당분간은 치료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춘자의 치료비로는 충분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진우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평생 일궈온 땅을 파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춘자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사라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라고 위로했죠. 그렇게 논밭은 남의 손으로 넘어갔고 춘자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웃 할머니가 춘자에게 물었어요. 춘자야, 내 논밭 팔렸다면서? 그때서야 춘자는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동도 못하는 자신 몰래 며느리가 논밭을 다 처분해버린 거예요. 야이, 그 논밭이 어떤 논밭인데 내가 손가락 부러져가며 일군 밭을 내가 다 팔아먹어. 이 도둑 같은 년아. 춘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분노할 힘조차 없이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논밭이 팔린 이후로 사라는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떡집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춘자는 침대에 누운 채 며느리의 행동을 예의주시했어요. 진우야, 사라가 어디 간 거냐? 춘자가 물어도 진우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알고도 말하지 않는 건지. 춘자는 답답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사라가 집에서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는 모습도 목격했어요.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영상을 보고 전화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모든 게 몽골어라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수상했어요. 혹시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건 아닐까? 춘자의 머릿속에는 온갖 나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을 팔아 목돈을 만들어 놓고 이제 슬슬 몽골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건 아닐까? 이웃 마을 베트남 며느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시작되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문병을 와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춘자야, 도망 안 가면 다행이지. 논밭 다 팔았다며? 요즘 외국 며느리들이 그러더라고. 처음엔 착한 척 하다가 나중엔 재산 다 털어가고 사라진다며. 춘자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사라도 그럴까? 하지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였거든요. 진우에게 물어봐도 소용없었어요. 수아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도 아내의 행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알고도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건지. 집 앞에서는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 집 그 외국 며느리 결국 그럴 줄 알았다니까. 논밭 팔아먹고 이제 도망가려나 보다. 이런 소리들이 춘자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춘자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평생 일궈온 땅도 잃고 며느리마저 떠날 판이니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춘자는 다짐했어요. 내가 일어나야 한다. 누워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의사는 석 달 안정이라고 했지만 춘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 옆에 성경을 두고 매일 기도하며 의지를 다졌어요. 매일 아침이면 춘자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재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허리에 전기가 오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살아야지. 그래야 되찾을 수 있다. 춘자는 한 발 한 발 걷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집을, 내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어요. 가끔 집에 있을 때도 컴퓨터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춘자가 물어봐도 일 때문에요 라고만 답할 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춘자는 마침내 두 발로 섰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펴지지는 않았지만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되실 줄 몰랐네요. 하지만 춘자에게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어요. 사라의 행동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요즘엔 아예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어요. 읍내에서 일이 있어서요라고 말할 뿐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진우도 아내가 뭘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춘자는 사라의 방을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몽골어로 쓰인 것들이라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몽골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건 아닐까? 춘자의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논밭도 팔았으니 이제 목돈도 확보했고 슬슬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웃 마을 베트남 며느리가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그 집 며느리 요즘 뭐하고 다니냐? 논밭 팔아먹고 이제 도망갈 준비하나 보다. 이런 소리들이 춘자의 귀에 계속 들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라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춘자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사라는 평소보다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우 오빠랑 같이 잠깐만 저랑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발 한 번만 따라와 주세요. 춘자는 긴장했어요. 이제 뭘 보여주겠다는 건가? 혹시 공항에 데려가서 어머님, 저 이제 몽골로 돌아가요라고 말하려는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만약 정말 사라가 떠날 거라면 마지막으로 할 말이라도 해야 하니까요. 진우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춘자는 걸을 수 있었지만 오래 서 있기는 힘들었거든요. 사라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어요. 언제 운전면허를 땄는지도 몰랐는데 제법 능숙하게 차를 몰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진우는 뒷자리에서 멀뚱히 창밖을 바라보고 춘자는 복잡한 생각들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사라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긴장한 듯 하면서도 기대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공항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 춘자는 속으로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차는 공항 쪽이 아닌 읍내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읍내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공항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사라는 가끔 백미러로 춘자를 바라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저 입술을 꼭 다물고 앞만 바라보며 운전했어요. 차 안의 긴장감은 점점 높아져만 갔습니다. 20분 정도 달려서 읍내에 도착했어요. 사라는 친숙한 골목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떡집이 있는 골목이었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사라가 아르바이트 하던 떡집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간판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예전에 낡은 간판 대신 깔끔한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라떡방앗간 한국식 손떡 전문점. 춘자는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 가게였는데 언제 사라 이름으로 바뀐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내가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도착했어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춘자는 휠체어에 앉은 채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서는 직원 5명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거든요. 한복을 입은 아주머니가 떡을 찌고 있었고 젊은 남자 직원이 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택배 박스들에는 몽골 수출용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컴퓨터가 놓여 있고 화면에는 주문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냐? 춘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라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떡집을 인수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라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시켰어요. 제 시어머니세요. 그리고 남편 진우 오빠고요. 직원들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사라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거든요. 춘자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사라가 사장이라고? 언제부터 이런 일을 시작한 건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혼자서 준비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어머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모셔온 거예요. 사라는 춘자를 가게 한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몽골 음식 사진들과 한국 떡 사진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는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떡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이었어요. 저 떡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매일 새벽에 떡을 찌고 밤에는 사장님한테 기술을 배웠어요. 휴일마다 혼자 연습하고 인터넷으로도 공부했어요. 사라의 설명을 들으며 춘자는 점점 놀라워했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아르바이트만 한 게 아니었어요. 떡 만드는 기술을 익히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논밭을 사라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춘자의 표정이 어두워졌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계속 말했습니다. 농사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서 도저히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허리도 아프시고 진우 오빠 혼자서는 농사 짓기 어려우시잖아요. 춘자는 사라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자신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눈으로 저희 미래를 바꿔보고 싶었어요. 떡집으로 성공해서 어머님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춘자는 아직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 그 밭, 다 이 가게에 들어간 거냐?
춘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라는 컴퓨터 화면을 춘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는 한국 떡 만드는 몽골 며느리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어요. 조회수가 수만 회에서 수십만 회까지, 댓글도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떡집 사장님이 도와주셨어요. 한국 떡을 몽골 사람들에게 소개해 보라고 하셨거든요. 사라는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사라가 서투른 한국말로 떡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쑥떡, 인절미, 송편.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몽골 SNS에서 대박이 났어요. 한국 며느리 떡집으로 유명해졌거든요. 춘자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댓글들은 몽골어라 읽을 수 없었지만 하트 표시와 좋아요, 숫자로 인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라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어요. 지금은 냉동 포장으로 몽골에 수출하고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어치 정도 나가고 있어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사라는 수출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한국식품 전문점과 정식 계약을 맺은 서류였어요. 매달 일정량의 떡을 공급하기로 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춘자는 점점 놀라워했어요. 며느리가 단순히 떡집 아르바이트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심하고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그 논밭은요. 사라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기회였어요. 어머님 허리 펼 수 있는 기회. 우리 가족이 남들 눈치 안 보고 살아갈 기회였어요. 춘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은 며느리를 의심하고 경계했는데 사라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논밭을 판 것도 도망가려던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자였던 거예요. 어머님, 잠깐만요. 사라는 주방으로 가서 갓 만든 떡을 가져왔습니다. 하얀 떡 안에는 밤과 대추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춘자가 예전에 좋아했던 떡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손수 만들어 먹던 그 맛이었어요. 춘자는 말없이 떡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쫄깃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과 똑같았습니다. 사라가 그 맛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떡, 어머님 좋아하시던 거라. 기억했어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춘자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며느리를 오해했는지,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나는 사람을 몰랐어. 내가 복덩이를 몰라보고 너를 의심했구나. 춘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라는 춘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과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 만났어요. 다른 언어, 다른 국적이었지만 진심만은 같았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말씀을 안 드려서. 아니야, 사라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신이 눈물과 함께 사라져갔어요. 진우는 그런 어머니와 아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짓으로 고마워, 사랑해라고 표현했어요. 가게 밖으로 나오니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라떡방앗간 간판에 불이 켜지고 따뜻한 빛이 거리를 비췄어요.
춘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온 건 정말 복이었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춘자는 사라에게 말했어요. 사라야, 앞으로는 엄마도 떡집 일 도와줄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하마.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우리 함께해요. 그날 밤 세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사라가 만든 떡과 춘자가 끓인 된장찌개, 그리고 진우가 담아온 김치까지. 서로 다른 손맛이었지만 마음만은 하나였습니다. 작은 농촌 마을에 진짜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야무지고 성실한 몽골 며느리 이야기에 저도 가슴이 뭉클하네요. 이제 이 가정에 웃을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